안녕하십니까. 신경심리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동물원에서 태어나서 동물원에서 쭉 자란 침팬지 10마리와 지금 화성으로 우주선을 날리는 나사에 근무하는 그중에서 최고 엘리트 10사람을 각각 아무런 어떤 장비 그런 것도 없이 아마존 밀림에다가 보냈다고 합시다. 자, 두 그룹 중에 어느 그룹이 살아남을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런 질문과 관련되는 또 그런 질문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답해 주셨던 것 중에 진화라는 용어를 쓰시면서 진보라는 단어를 쓰신 분이 계셔서 참고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진화는 진보라고 흔히들 생각하는데 소위 진화론을 가르치는 사람도 진화를 진보라고 착각합니다. 진화는 진보가 아닙니다. 다윈 이전에도 진보라는 개념이 있었고 그때 인간의 경우에 진보를 얘기를 할 때는 정자나 난자 속에 인간의 작은 원형이 들어있어서 그러한 인간이 점점 성인이 되어지고 이상적인 어떤 그러한 인간형으로 발달하는 것을 진보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진보라는 개념 안에. 그래서 다윈은 본인의 그러한 자연 선택을 통한 진화가 그런 식으로 기존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진보 개념으로 오해될까 봐 진화라는 말을 쓰지 않고 어, 변화를 동반한 대물림 해서 descent with modification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즉 진화에는 진보란 개념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진보 사관이 바로 식민 제국주의, 남아메리카를 침략했던 그런 스페인이나 그 이후에 또 남아메리카 인디안, 북아메리카 인디안들을 학살했던 미국의 조상들, 그리고 또 동남아시아 그런 거대국에 대한 그런 제국주의, 그리고 우리도 일본 식민 제국주의 시대 안에 한동안 살았죠. 바로 이러한 진보사관이 식민 제국주의의 토대가 되어지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바로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 영어로 바로 아이디어가 이데아라고 그렇게 읽히거든요. 그 봐도 거기에다가 ISM 이즈미를 붙여서 아이디어 우리는 이상적인 것을 아이디어를 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이디어리즘 해서 이것이 이데아 사상인데 바로 그것이 뭐가 이런 식민지주의 진보 생각이 이원화라고 또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윈이 얘기하는 그런 진화 개념 안에는 잠시 제가 화면을 좀 쓸 수 있도록 바꿔보겠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모든 생명체는 자기가 처한 그런 환경에 적절하게끔 뭐 어떻게 생존과 번식에 가장 적절하게끔 그때그때 변화 적응한다 해서 바로 생태학적 적소에 적응되어 있다. 즉 이콜로지컬 니치라고 합니다. 여기에 다 그렇게 적응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지금 생물학에서는 타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드린 침팬지 10마리, 동물원에서 자라서 한 번도 밀림에 가보지 못한 침팬지 10마리와 그죠? 나사에 근무하는 분들 10분을 밀림 오지에 떨어져 놨을 때 아무것도 없이 과연 어느 쪽이 살아남겠느냐? 바로 생태학적 적수와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질문과 관련된 것이고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지난 시간에 언어 국제와 관련해서 이제 그 브로카 시려증, 베르니케 시려증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 하고는 마쳤습니다.
그 실증과 관련된 동영상은 뭐 제가 그렇게 메모를 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녹화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뭐 저작권과 관련해서 저희가 같이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실효증에는 브로카 실효증, 베르니케 실효증, 그 외에도 몇 가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과 관련해서 이제 주된 실효증으로 이제 꼽히고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이것과 관련된 동영상이 또 있는데 이것 또한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이유로 같이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동영상을 여러 보실 때, 그러니까 오른편 위쪽에 이렇게 그걸 카드라 하더라고요. 유튜브 동영상상에서는 카드 부분에 이렇게 제가 안내 문구가 있으니까 지난 시간처럼 그 안내 문구를 클릭하시면 바로 브로카 베르니케 실증에 해당하는 화면이 나오고 그걸 클릭하시면 연결해서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 먼저 베르니케 실증부터 그 동영상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저는 여기서 이제 브로카 실증이 브로카 영역이 브로카에서 먼저 발견되었고 그다음 이후에 이제 베르니케 영역이 발견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순서로 했는데, 그 동영상에는 베르니케 실증부터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르니케 실증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그 동영상에 베르니케 실증을 앓고 있다고 여기지는 그 사람이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이 뭐냐면 어떤 이렇게 사진 그림을 보고 그 그림을 설명하라는 내용인데, 그 뭐 술술술술술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마구잡이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버워키라 그러거든요. 음. 자, 아이고 이게 화면이 넘어갔군요. 어, 제버워키라 해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마구잡이로 짓거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바로 뭐 베르니케 실증 같은 경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베르니케 실증 뭐라 그랬죠? 언어 이해에 문제가 있다 그랬죠. 예, 언어 이해에 문제가 있다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음, 뭐 상대방의 말도 이해 못하지만, 그죠? 자기도 자기 자신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과 함께 뭐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마구잡이로 이렇게 하게 돼요. 그 보면은 아주 유창하게 하는 것 같아요. 술술술술 물 흐르듯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실어증 동영상에도 그런 표현이 나온다고 했는데 바로 이게 달변 실어증. 술술술술 유창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그죠? 언어 이해에 문제가 있어서 전혀 뜻이 통하지 않는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달변실증, 즉 플루언트 어페이지아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리고 언어 이해, 지난 시간에 이 그림과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즉 이 중심구를 기준으로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의 위치를 감각과 운동 또는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바로 지금 베르니케 영역이 망고져서 생기는, 손상되어서 생기는 것이 지금 베르니케 실증인데, 이 경우에 언어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언어의 이해와 관련해서 베르니케 영역은 감각, 즉 수용과 관련된다고 했으니까, 입력과 관련된다고 했으니까 베르니케 실증은 달리하면은 수용성 실증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르니케 실증은 달변 실증이라도 얘기하고 베르니케 실증은 수용성 실증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베르니케 실증은 감각성 실증, 감 감각성 실증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네, 감각성입니다. 감작성이 아니라 감각성입니다. 그래서 플루언트 어페이지아 또는 센소리 어페이지아 또는 리셉티브 어페이지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중심구를 기준으로 이 둘의 위치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말씀드린 것하고 관련되면은 이거 당장에 이해하실 수 있을 테고, 달변 실현증 금방 말씀드렸듯이 제보받기 술술술술술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런데 언어 이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말이 안 되고 자기가 하는 말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언어의 이해, 즉 감각하고 수용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여지고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째 동영상에 보면은 후반부에는 브로카 실증이 있습니다. 브로카 실증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베르니케 실증과 대응해서, 이거는 뭐요? 동영상에 보셨다시피 이거는 눌변 실증이에요.
눌변 싫었죠. 얘기하는 자신도 너무너무 답답해하는 것 같죠. 그죠? 그런데 표현하는데 단어는 정확하게 얘기해요. hospital, 12 o'clock, 그리고 뭐 mom, doctor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 그죠? 우리말로 하자면 뭐 조사가 해당할 테고 뭐 관형사 이런 것들이 해당할 텐데 전치사나 뭐 이렇게 뭐 그 영어 문법에서 요구하는 그런 문법적인 요소가 전혀 들어가지 못하고 즉 표현하지 못하고 단어들만 뚝뚝뚝뚝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기하는데도 꼭 말 더듬이처럼 그렇게 얘기하니까 남플론트 페이지에서 눌변 실어증. 그리고 아까 베르니키 실어증이 되어있어서 이건 뭐죠? 언어의 산출, 즉 중심구 앞쪽에 운동이나 출력과 관련된다고 했으니까 브로카 영역 위치가 그리고 언어의 산출과 관련되니까 근데 이것이 망고져서 생기는 것에 브로카 실어증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베르니키 실어증과 대응해서 뭐 운동성 실어증, 네, 운동성 실어증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표현성 실어증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되어집니다. 네. 그런데 지금 브로카 실어증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죠? 의미 전달은 돼요. 의미 전달은 돼요. 그래서 꼭 우리가 이제 처음 외국어를 배웠어. 그게 외국어 이제 초보자가 이렇게 회화를 할 때처럼 꼭 그것하고 거의 흡사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브로카 실증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자, 우리 뭐 동영상은 이제 보셨고 여기에 우리 이제 실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그런 그 임상신경 심리 검사 자료집에서 가져온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저는 이제 그 동영상과 매치시키려고 먼저 베르니케 실어증부터 이제 소개해봤습니다. 저 베르니케 환자에게 아까 그 보셨던 동영상과 유사하게 어떤 그림 장면을 이제 설명하라고 합니다. 앞에 여기 보면 이제 서로 이제 소개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 생략하고 여기 보면은 웨스턴 실어증 검사해서 해변가 그림을 이제 쭉 이렇게 말로 이렇게 그 그림을 묘사하라고 하는데 베르니키 실어증을 갖고 있는 분 같은 경우에 그 묘사하는 걸 보면은 여기 점점점이 간혹 잠시 이렇게 말을 그죠 머뭇거리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베르니키 실어증을 갖고 있는 사람의 표현을 보면은 내 그거 해변에 얘 그냥 뭐 해 그거는 애들이 놀려 해를 가지고 있고 고애를 놀고 어른들이 내는 것 같고 집을 건져 큰 애들이 가져고 얼뜨고 어르게 노는 것 같습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근데 줄줄줄줄 얘기해요. 어, 거기에서 인자 스크를 차지해서 그 혼자 자리를 그냥 대형천을 덮고 그 내홀리 덮고 있는 거 가에 뭐 개가 있고 아마 애들이 같이 노는 모양이야. 무슨 말인지 금방 머릿속에 안 그려지죠. 여러분이 이게 해변가 그림이다 하니까 벌써 그런 맥락하에서 이해한다면 나름 또 머릿속에 여러분이 이미지를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이 환자가 해변가 그림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말만 듣는다면 뭔 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이게 베르니케 실증이 갖고 있는 이제 특징이에요. 그런데 자, 그다음 브로카 실증을 보시면 아까 그 동영상과 꼭 이렇게 흡사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그 그림을 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 그림이 해변가 그림이 아니고 이 말만 듣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 여기서 보세요. 점점점 있죠. 이 점점점이 이제 말을 못해서 이게 머뭇거리는 것인데 여기는 점점점이 되게 많아요. 그죠? 점점점이 거의 뭐 반 정도? 어떻게 반 이상 차지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보시면 점점점 어느 것부터요 점점 네네 애들은 공을 갖고 배구를 하네요. 그러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여 방에서 나왔는데 산책을 나왔고 이런 아가씨는 책을 보고 또 기타를 쳤는강 그건 모르겠고 그리고 이 아가씨는 이어가 강아지를 있네요. 그리고 호텔이 두 개 있고 그냥 뭐 없는데요. 다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제 점점점 부분을 이제 떠듬떠듬하는 걸 그대로 표현하는 거 빨리 읽었는데 아까 동영상 보셨듯이 그걸 상상하시고 보면은 그죠? 이 말만 들어도 애들이 배구한다. 할아버지 할머니 있다. 산책 아가씨가 있다. 기타 있다. 강아지 있다. 호텔이 있다. 그림이 좀 어느 정도 그려지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만약에 해변가에 이분
해변가에서 이런 브로카 실증을 가진 사람을 만났는데 이렇게 표현한다면은 그 맥락하에서 이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아까 봤던 베르리케 실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해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아까 브로카 실증 같은 경우에는 꼭 처음 외국어를 배워서 그죠? 그 외국어 네이티브를 만나서 처음 대화를 하는 것처럼 우리 처음 영어 저 같은 이제 영어니까 이제 외국어가 될 텐데 영어를 배웠을 때 그죠? 단어 몇 가지 알고 단어 알더라도 그게 금방 안 떠오르고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걸 뭐 전치사를 뭘 붙여야 되는지 그리고 의문문 뭐 그리고 뭐 부정문 뭐 조건문에서는 이걸 위치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문법들이 금방금방 안 떠오르니까 그냥 솔짓발짓하면서 단어만 몇 개 얘기를 하죠. 그렇더라도 네이티브가 그죠? 그 대화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을 맥락을 안다면은 금방 알아듣고 그게 또 맞게끔 그죠? 되묻고 그렇게 이해를 해요. 브로카 실증 같은 게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저 언어의 출력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그 돌변 실증이다 하고 또 운동성 실증이다 하고 또 표현성 실증이라도 이렇게 이를 붙이는데 그것이 바로 중심구 앞쪽에 위치해서 출력이나 운동과 관련된 그러한 부위로서 적절 단어들을 적절하게 문법에 맞게끔 이렇게 구성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내는 언어를 어떻게 프로그래밍 한달까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다. 이런 현상이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뭐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 자, 이제 등위승입니다. 갑자기 지난 시간하고 이어져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뇌와 행동과의 관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근대 이후에 기능 국제화란 큰 패러다임 하에서 뇌와 행동 사이의 관계를 이해해 왔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언어 국제화를 봤고 언어 국제의 특성은 지금도 여전히 타당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언어를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자세한 전문적인 내용을 신경심리학에서 다루는 걸 얘기를 했고요. 한편으로는 뇌와 행동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등위성이라고 불리는 입장도 있단 말이에요. 동시대에 그런 기능 국제화를 하는 패러다임과 같이 동시대에 등위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퀴포텐셜해서 이것이 같다란 뜻이죠. 그죠? 이퀄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포텐셜 이것이 가능성, 뭐 능력, 잠재력 이런 뜻이고 ITI가 명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등한 가능성, 잠재력을 지녔다. 뭐 뇌 부위들이 그래서 여기 밑에 읽어보시면 뇌가 전체로서 기능하며 전체 뭐 부위마다 이제 그 기능국제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이제 골상학이었는데 근데 그런 개념 자체는 타당하겠는데 그런 식으로 뇌와 행동이 그렇게 관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뇌 전체가 뇌 한 덩어리가 뭐 다양한 기능들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전체로서 기능하면서 뇌의 특정 영역이 특정 기능에 관여 이것을 전문화라 하거든요. 스페셜라이제이션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특정 영역이 특정 기능에 관여한다. 바로 우리가 앞서 봤던 기능 국제화 그중에 이제 가장 극단적인 어떤 전문화를 주장했던 것이 이제 골상학이죠. 그러지 않는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전체가 다양한 기능을 한다. 이것이 이제 정위성. 그래서 에퀴포텐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심리 기능이 뇌의 광범위한 영역에 분산적으로 흩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흩어져서 표상된다. 우리 표상이란 단어는 아까 representation, 아까가 아니라 우리 첫째 시간에 표상이라는 단어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다양한 심리 기능이 뇌의 광범위한 영역에 분산적으로 표상되어 있다. 이 말이 바로 뇌 전체가 다양한 기능을 담당한다. 그래서 그런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등위성, 에키포텐셜이라는 이름이나 이 전체주의, 호울리즘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때 어떤 책에서는 이제 호울리즘에서 전체주의라 쓰고, 그렇죠? 또는 어떤 책에서는 등위성이라 쓰고, 그리고 기능 국제화 또는 국소주의 이렇게도 쓰고, 어떤 책에서는 그저 모듈레리티에서 우리 모듈이란 거 들어보셨죠? 뭐 컴퓨터 모듈에서 특정한 기능을 전담하는 그런 모듈들을 모아넣어서 조립하면은 하나의 어떤 컴퓨터가 된다든지 어떤 시스템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모듈이라는 이름을 써서 기능 국제화, 국소주의를 모듈레러티 해서 제가 여기서는 전체주의, 등위성 같다는 의미로 다시 한번 써봤고요. 세 번째, 영역의 손상으로 상실된 기능이
그 영역에서 손상되지 않은 부위가 수행할 수 있다. 왜 그렇죠? 에퀴포텐셜 하니까 그죠?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있는데 예. 자, 여기가 이제 중심구고 여기 이마 쪽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뒤통수 쪽. 자, 먼저 손해하고 뭡니까 밑에 이제 그런 뇌관 뇌줄기 부분은 이제 생략했습니다. 제가 뇌관 뇌줄기라는 용어는 소개를 했었죠. 예,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전두엽, 예, 전두엽도 소개했었죠. 그래서 전두엽 부위라 합시다. 근데 이 부위 어떻게 이렇게 손상이 되었다? 뭐 뇌졸중이라든지 뇌졸중은 뇌의 혈관이 막혀서 그 주위의 세포들이 죽게 되는 손상되는 것이 뇌졸중이에요. 그래서 뇌졸중은 혈관이 막히는 그래서 경우와 혈관이 터져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히는 경우는 뇌경색이고 터져버리는 경우는 뇌출혈인데 뇌경색이 흔해요. 그리고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그죠? 또 그 뭐 예후가 안 좋아요. 그 보면 손상이 이제 심각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영역이 손상된다든지 아니면 물리적으로 뭐 사고나 이런 뭐 어떤 충격에 의해서 그 부위가 손상된다든지 아니면 감염에 의해서 그죠 뭐 아니면 독성에 의해서 그렇게 손상된다든지 어떤 손상됐다 합시다. 그러면은 그죠 이 부위가 하던 기능을 이 주변부 주변부에 손상되지 않은 부위의 신경세포 뉴런들이 이 기능을 대신 해줄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이 바로 뭐 에키포텐셜 하기 때문에 에키포텐셜이라는 개념이 갖고 있는 거. 근데 이것이 터무니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앞에 봤던 그런 기능국소주의, 기능국제화도 그것이 개념 자체가 타당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개념은 타당한데 그런 뭡니까 그 골상학처럼 그렇게까지는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 여기서도 이게 얘기한 것이 이것이 그냥 이 사람들이 기능국소주의에 반대하기 위해서 내온 것이 아니라 뇌의 손상이나 손상을 통한 그런 그 뇌와 행동 사이의 그러한 관계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회복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쭉 오랜 연구를 통해서 보니까 실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현상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등유성 개념과 관련해서 좀 더 얘기를 합니다. 자, 영역과 기능에 따라 다른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등위성, 어떤 특정한 부분이 여기 이제 뇌 그림이 있는데 제가 앞에서는 이제 뭐 그죠, 뭐 어설프게 좀 그렸는데 이제 이걸 그린다고 그렸었던 건데 어떤 내부가 이렇게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변부가 망가지지 않은 것이 이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왜 등위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뇌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행동상의 그런 식으로 뭐랄까요, 뭐 보상이 되어진다 이렇게 행동상에 보상이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즉 그렇게 정위성이 작용하는 것이 영역에 따라 내부가 여기냐 아니면 또 뭐 그죠 뭐 또 이부이냐 아니면 또 이부이냐 이부이냐 뭐 제가 지금 이렇게 두서 없이 아무거나 이렇게 짚었는데 좀 이따가 이제 좀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영역 그리고 어떤 기능에 따라 그러한 정위성이라는 개념에 합당하는 그러한 기능을 대신해 주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기능일 때는 그런 등위성이 잘 안 나타난다는 거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즉, 단순한 기능일수록 어떻게 기능 국제화, 국소주의에 가까운 그러한 뇌와 행동 사이의 관계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잡한 기능을 하는 영역일수록 뇌의 여러 부위들과 그런 연결들이 더 복잡하게 많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부분이 망가지더라도 그러한 다른 부분들이 그것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1차 체감 우리 시각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후두엽인데 시각 같은 경우에 가장 먼저 도달한 부분이 1차 시각 피질이라 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어요. 여기서는 1차 시각 피질이 이제 빨갛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그죠? 그래서 두 뇌가 오른쪽 왼쪽 이렇게 있으면 뒤통수 부분 여기 두 개가 접해 있는 뒤통수 부분에 안쪽으로 후두엽 중에서도 안쪽으로 그렇게 1차 청각 피질이 많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죠?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일부분만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표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안쪽 편 두 개가 접해 있는 안쪽 편으로는 1차 시각 피질이 많이 있는데 1차 시각 피질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서는 1차 이것이 체감각 피질 그리고 여기서 1차 운동 피질
지난 시간에 1차 운동 피지를 얘기를 했었고 1차 체감각 피지는 지난 시간에 뭐 언급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1차 체감각 피질은 우리 신체에서 들어오는 모든 감각들이 그죠? 이 대뇌 피질상에 제일 먼저 도달했다가 그 다음 주에 1차가 있다는 얘기는 2차, 3차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 2차, 뭐 3차 이런 식으로 정보가 처리돼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신체로부터 시작한 그런 신체 감각이 대뇌 피질상에 가장 먼저 도달하는 부위다 해서 1차 체감각 피질, 1차 체감각 또는 뭐 신체 감각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피질 될 텐데 바로 여기서 1차 시각 피질, 1차 체감각 피질, 1차 운동 피질, 여기는 1차 청각 피질, 이건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리고 1차 미각 피질은 이렇게 지금 이 두정엽하고 전두엽 그리고 이 척두엽 부분을 가로지르고 있는 나눈다 할까 나누고 있는 이 깊은 주름은 제가 열이라 한다 했죠. 이 열을 이렇게 벌리게 되면 그죠? 이 둘 사이를 이렇게 벌리게 되면 이 안쪽에 이쯤 이렇게 1차 미각피지에 이렇게 위치해요.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1차라는 말이 붙은 이 부분에 어떤 손상이 일어났다. 여기 손상이 일어났다. 하게 되면은 이러한 그 뭡니까? 아까 정위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상의 그 손상된 부위를 주변 세포들이 그것을 보상해 주는 것은 상대적으로 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양작용 법칙. 뭘 양작용 법칙이냐면은 바로 이런 등위성이 나타나는 그런 부위, 즉 복잡한 기능을 하는 부위가 그죠? 손상이 되더라도 너무 많이 손상되면은 그 기능을 보상되어지는, 즉 주변의 건강한 세포들이 그 기능을 떠넘겨 받게 되는, 즉 등위성의 가능성은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등위성은 복잡한 기능과 관련된 부위의 손상 정도에 반비례한다 했어요. 반비례는 뭐 손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죠? 등위성이라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음, 행동상의 그러한 그러니까 보상 이런 것들이 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양작용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위성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능 국제와 국소주의도 그 개념 자체는 타당하지만 그렇게 고상학처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다. 그리고 등위성의 경우에도 그것이 개념 자체는 타당하지만 그것이 어느 부위를 막론하고 그죠? 손상 정도에 무관하게 주위 뇌들은 그 기능을 다 다시금 보상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 자,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어쩌란 말이냐? 답은 뭐냐? 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진실은 양극단 사이에 있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바로 기능 국소주의, 국제화와 바로 전체주의 또는 정의성 중간쯤에 해당한다라고 여기죠. 뇌기능이. 이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기능 국제화, 국소주의, 전체주의 등위성은 바로 1800년대 19세기 이제 거론되어서 쭉 이제 완전하진 않지만 그 개념 자체는 타당하게 받아들여 왔고 지금 이제 그 뇌 연구가 더 활발히 되면서 이제 현대 와서는 어떻게 뇌와 행동 사이의 그러한 관계는 분산 신경만이다. 이 분산 디스트리뷰터 아까 앞서 봤던 그죠? 그 특정 기능들이 뇌 전체에 흩어져 있다. 이런 개념도 들어있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봤던 아까 언어 국제화처럼 그러한 그런 음, 긴, 특정 기능, 그중에서도 단순한 기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기능 국제화, 국소주의적인 그러한 행동과의 관계도 보인다 해서 여기는 Distributed Neural Network 해서 분산신경망 이러한 개념이 지금은 타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심리 기능에 관여하는 것은 특정한 단일 뇌 부위가 아니라 특정한 단일 뇌 부위 되면 이제 그 국제화가 되는 거죠. 아니라 서로 그물처럼 연결된 일련의 뇌 부위들이다. 그래서 특정한 기능을 아까 우리 언어 했으니까 언어를 가지고 예를 들죠. 자, 여기 이제 중심구고 여기는 베르니키 영역, 여기는 브로카 영역이라 합시다. 자, 언어라는 그러한 기능을 위해서는 뭐 언어의 산출과 언어 이해 그리고 브로카 영역은 언어 이해도 일정 정도 관여한다 했죠.
그리고 이것만 있어서 됩니까? 청각도 있어야 되고, 그죠? 시각 같은 경우에는 문자로 읽혀진 것이 다시금 청각부로 해석되어서 그것이 또 이렇게 베르니케 영역으로 옮겨져야 되고, 그것이 또 이렇게 브로카 영역으로 전달되면 이 브로카 영역은 받기만 하나요? 피드백을 주면서 또 언어 이해에 관여한다. 그래서 브로카 영역이 손상되면 언어 이해에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얘기했죠. 이것들이 결국 운동과 연결돼서 소리를 내게 될 텐데, 어쨌든 금방 말씀드린 이러한 기능 각각들이, 그죠? 청각은 1차 청각 피질에, 시각과 관련해서는 1차 시각 피질에, 그리고 그것을 시각 정보를 청각 정보로 보호해 주는 것은 여기서 각회라해서 지난번에 앵귤라 자이러스를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관여한다. 이거 다 뭐예요? 기능 국제화라고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이거는 언어 이해, 이거는 언어 출력에, 산출에. 근데 이것들이, 그죠?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가 구어와 그리고 문어라는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 기능을 하게 된다. 온전한 언어 기능을 하게 된다. 왜? 이 중에서 하나하나가 망가졌을 때 각각 베르니케 브로카 실어증 또는 뭐 전도성 실어증, 전 실어증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 동영상에 본 것처럼 그러한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는 걸 보면은, 우리가 소위 온전한 언어를 한다고 할 때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특정한 뇌부위들이 서로 거물처럼 연결 네트워킹 되어서 하나의 어떤 심리 기능, 이 예를 든 것은 언어죠. 언어 기능을 하게 된다. 이게 바로 분산신경망 디스트리뷰티드 뉴럴 네트워크 이 개념입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타당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많이 듣는, 그죠? 회로, 서킷, 그리고 네트워크라든지, 여기 이제 네트워크라는 말을 썼죠.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시스템이라는 용어, 바로 이러한 용어 자체가, 이 용어 자체가 바로 뭐 분산신경망적 그러한 개념들을 표현하는 단어들, 용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앞서 센터라는 개념은 국제화를 의미하는 그러한 개념이 들어간 용어다 이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이제 센터란 말은 물론 센터라고 표현한 것이 적절한 어떠한 외부의 기능과 관련해서 쓰지만, 요즘 패스웨이라든지 서킷 네트워크 시스템이라는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것이 바로 이러한 개념을 포함된 그런 용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그렇습니다. 자, 지난번 센터는 국제화와 관련되는 그런 개념 용어다 말씀드렸고요. 자, 뇌와, 자, 여전히 이어집니다. 지금 분산신경망과 관련해서 뇌와 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국제화의 기본 원리를 유지하면서도, 왜? 그죠? 국제의 기본을, 즉 개념 자체는 타당하다 했죠. 무작정 타당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그러한 이제 현상들이 보이니까 하면서도 지나친 단순함을 피하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골상학처럼 그렇게 나아가지 않는 장점이 있는 거죠. 어떤 점에 있어서 장점이 있다. 그게 타당성이 있다. 달리하면 정확하다는 거죠. 뇌와 행동을 관계를 이해할 때 이것이 더 설명력이 있다는 거죠. 골상학처럼 그런 식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제 분산신경망 개념에 대한 이제 타당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 이제 분리네. 이제까지 이제 뭐 그 뇌와 행동 사이를 들여다보는 뭐 어떤 관점에 관한 얘기는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근대 이후에 현대까지 받아들여지는 그 관점. 첫 번째 균형국소주의, 그리고 두 번째 전체성, 세 번째 이제 분산신경망 이렇게 이제 봤는데, 자 여기서는 다시금 기능국소주의와 관련해서, 기능국소주의 자체가 엉터리라 하진 않았죠. 기능국소주의에 관련해서 좀 더 거시적으로, 우리 앞서 봐서는 기능국소제에 관련해서 언어 기능의 그런 국제화를 봤었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거시적으로 뭐 뇌의 오른쪽 왼쪽 사이의 어떤 기능 전문화, 우리 앞서 봤을 때 전문화라는 얘기 말씀드렸죠. 그래서 베르니케 브로카 같은 경우는 언어 기능의 이해와 언어 이해와 산출 관해서 전문화, 스페셜라이제이션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스페셜라이제이션, 전문화라는 개념이 바로 국제화 국소화하고 그런 맥락상 의미상 이어지는 이제 용어인데, 지금 여기서는 오른쪽 뇌와 왼쪽 뇌, 즉 좌우 방구 사이의 바로 기능 전문화, 스페셜라이제이션과 관련해서 보려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뇌를 반을 나눠서 오른쪽 왼쪽 사이에 있던 그러한 기능 전문화를 보는 거니까, 좀 더 거시적 측면에서 어떤 뇌 기능 국제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좌우뇌가 분리된 고양이, 이건 이제 실험적으로 고양이를 좌우뇌를 분리를 해봤어요. 어떻게 분리하는지 이후에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랬더니만 고양이한테 왼쪽 눈이 특정 자극으로 훈련을 받았을 경우, 자 왼쪽 눈에다가 특정 자극, 예를 들어서 뭐 빛을 비춰줬을 때, 어떤 빛을 비춰줬을 때 그때 특정한 행동을 하면은 먹이를 받게끔 이런 식으로 훈련시켰어요.
이런 식으로 훈련시키는 게 이제 우리 학습 심리학에서 배우는 고전적 조건화, 도구적 조건화를 통해서 이런 훈련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왼쪽 눈에다가 어떤 특정한 빛이나 어떤 특정한 이미지를 왼쪽 눈에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그때 예를 들어서 뭐 그 고양이의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먹이를 받게끔 그렇게 훈련시켰는데, 이 고양이가 좌우뇌가 분리된 그렇게 수술한 고양이를 이렇게 시켜 나니까 뭐 오른쪽 눈에는 동일한 그 자극을 보여주더라도 그 자극을 인식하고 특정한 행동을 해서 먹이를 받아 먹는다든지 이런 행동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즉 뭐냐, 오른쪽 눈에는 그 자극이 완전히 처음 경험된 것처럼 이렇게 되어서 다시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요? 뇌의 왼쪽 눈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는 뇌 부위하고 오른쪽 눈을 통해서 받아들인 뇌 부위가 완전히 따로 별개로 논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정상적인 고양이는 왼쪽 눈에다가 그렇게 특정한 빛이나 이미지를 보여주고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 먹이 받게끔 훈련시키면, 나는 나중에는 오른쪽 내 눈에는 그러한 식의 훈련을 한 번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오른쪽 눈에 그 자극을 보여주면 왼쪽 눈에 보여준 것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행동하고 먹이를 받아 먹더라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지금 뇌가, 즉 좌뇌, 우뇌, 양뇌가 이것이 따로 놀 수 있구나 라는 거야. 그래서 이처럼 좌우뇌가 분리된 뇌를 바로 스플릿 브레인, 분리뇌 또는 분할뇌라고도 합니다. 네, 분리뇌, 분할뇌라고도 합니다. 스플릿 브레인. 예. 자, 이 이제 고양이, 이거는 고양이 실험이고 사람의 경우에도 이렇게 분리뇌, 분할뇌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난치성 간질일 때. 간질은 요즘은 뇌전증이라고 부르는데, 뇌가 비정상적으로 신경세포들이 과하게 활성을 하는 경우가 바로 뇌전증 간질의 원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뇌의 어떤 특정 부에서, 좁은 부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난다면은 그것은 약물로 가능하고 그 약에 의해서 이렇게 컨트롤이 되어질 수 있지만, 이것이 넓은 부위에 또는 여러 부위에서 일어나고, 이것이 바로 오른쪽 뇌, 왼쪽 뇌를 연결하는 그러한 신경섬유, 즉 신경섬유는 바로 우리 신경뉴런이 아니라 신경세포에서 축삭들을 바로 섬유라로, 파이버, 신경섬유라고도 부릅니다. 왜? 그 축삭들이 그죠? 가느다랗게 이렇게 우리 실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그것을 이제 신경섬유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오른쪽 뇌, 왼쪽 뇌를 연결하는 축삭, 즉 신경세포의 축삭, 즉 신경섬유, 이걸 통해서 반대편 뇌로도 건너가서 그 신호를, 즉 과하게 활동하는 전기 신호를 보내주면은 그걸 받아들인 세포들이 그러한 신호에 의해서 또 자기도 덩달아 과하게 활성화해서 하게 되면은 뇌 전체가 비정상적으로 과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것이 약물로 치료가 안 되고 말 그대로 난치성, 즉 치료가 어려운 그런 간질, 뇌전증이 되어지는데, 그런 경우에 바로 이러한 좌뇌, 우뇌를 분리하는 그러한 분리뇌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하게 되어 분리뇌 수술을 해서 그것이 난치성 간질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그것도 대단한 신경외과 술상의 그런 어떤 아주 혁명적인 발견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오른쪽 뇌, 왼쪽 뇌를 분리하고 나면은 이 난치성 간질이 일어나는 횟수, 빈도라든지 그 간질의, 즉 뇌전증의 정도가 약화되어서 약물 치료를 하더라도 이것이 예, 잘 약효가 좋고, 즉 약에 의해서 컨트롤이 되더라는 거. 그래서 이 분리뇌가 이제 그런 식으로 여기 적용되어지는데, 그때 뭘 자르냐면 이제까지 말씀드렸듯이 오른쪽 뇌, 왼쪽 뇌를 연결하는 연결 통로, 즉 신경세포의 축삭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다리라고 비유할 수 있겠죠. 말 그대로 다리예요. 그것들을 자르는 거예요. 그 부위를 제가 뭐 말씀드린 대로 다리를 하지 않고 교련이라 그래요. 서로 연결하는 그런 부위, 교련. 예, 예. 이 교자가 좀 그러니까 우리 그 다리를 의미하는 뭐 한간교, 예, 교량할 때 그 교자고, 연자가 이게 연결한다 이런 의미의 이제 한자
겠죠. 그래서 교련 절제술, 뭐 잘라버리는 그러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뇌, 왼쪽 뇌가 연결이 잘린 이런 경우를 바로 분리뇌, 스플릿 브레인이라 합니다. 자, 다음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뇌에 말 그대로 교련이, 지금 분리뇌 수술 같은 게 교련을 자른다고 했는데 도대체 교련이 어디 있는지 그걸 이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교련은 이제 커미셔라고 하는데, 커미 그죠, together 그죠, 뭐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mixture 이것이 이제 연결한다 이런 의미의 이제 단어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련에는 전교련이 있고 후교련이 있고 시상교련이 있고 해마교련, 그리고 이것도 교련인데 이건 이름을 또 따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교련이에요. 교련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있죠. 다섯 가지가 있는데 전교련 말 그대로 앞에 있다 해서 전교련이에요. 전교련은 이쪽 위치하냐면은 요쯤 위치해요. 요쯤. 지금 이 뇌 사진이나 이 그림은 이미 앞선 시간에 보셨죠? 보셨는데 지금 이것이 이마 쪽이고 이것이 이제 뒤통수 쪽이고,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른쪽 뇌의 안쪽 면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잘라서 이제 이쪽 뇌의 이 안쪽 면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뭐 그림 보시면 금방 이해하시는데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근데 정교련은 금방 말씀대로 요쯤 이렇게 위치하고, 후교련은 또 요쯤 요렇게 위치를 하고, 그래서 시상교련은 요게 지금 시상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은 달라머스라 했는데 이것이 작은 침실, 뭐 신부의 방 이런 의미의 단어인데 이걸 시상교련이라 그래요. 시상이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시상이라 그래요. 근데 이 시상은 이 대뇌 피질로 우리 아까 이제 체감각도 들어가고 뭐 시각도 들어가고 뭐 청각도 그죠? 이렇게 들어가고 또 미각은 이 안에 안쪽에 이렇게 모이는데 감춰져 있고 뭐 그죠? 여러 가지 이제 감각이 들어간다 말씀드렸는데 그런 감각들이 이 대뇌 피질로 가기 전에 이 시상을 거쳤다가 가요. 그래서 시상을 감각 중개소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 대뇌 피질상에서 결국 이런 감각들이 다 통합되어서 그죠? 상황 환경을 적절하게 인식하고 그에 대해서 어떤 판단 계획이 내려지면은 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출력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뭐 언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죠, 말을 한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될 테고, 아니면 뭐 손짓 발짓 운동이 될 테고, 뭐 달리거나 그죠, 뭐 이런 식의 행동, 여러 가지 다양한 행동이나 반응이나 될 텐데, 그것이 어떻게 이 부분에서 전두엽 중에서 전두엽은 운동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대한 명령 운동 명령은 이게 1차 운동 피질, 그리고 1차 운동 주변에 1차 운동 피질을 도와주는 그런 운동 피질이 있다 했죠. 그 운동 피질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될 텐데, 바로 이 운동 명령이 출력될 때 또 시상을 거쳐서 이렇게 출력되게 돼요. 그러니까 시상은 감각을 대뇌 피질로 보내주거나 대뇌 피질에서 처리된 운동 명령을 또 그 아랫부분을 보여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시상이에요. 그런데 이 시상도 그죠? 좌우 내 오른쪽에 각각 요 위치에 있단 말이야. 어. 유일하게 데카르트가 주목한 손과 선, 여기 뭐 지난 시간에 봤더니 손과 선만 여기 중간에 하나만 있지 다른 구조물들은 다 오른쪽 왼쪽 두 군 양측에 있다 했죠. 그런데 이 시상, 오른쪽에 있는 시상과 바로 왼쪽에 있는 시상을 연결하는 그러한 축삭 다발이 있는데 그걸 시상교련이라 해요. 그리고 해마교련은 뭐냐면, 해마는 익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기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기억에도 뭐 모든 기억이 해마에 관여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기억에도 종류가 한 7가지 정도로 세분하는데 그중에 그 어떤 특정한 기억하고 관련이 돼요. 그래서 기억하면은 뭐 다른 부위도 익힐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해마를 이끌면서 해마는 빠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기억을 해마가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기억이 해마와 관여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죠? 해마와 관련된 어떤 기억이 있다. 그래서 아까 뭐 한 7종류까지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해마와 어, 어, 그러한 해마요. 자, 지금 그 해마를 얘기해야 되는데 저 기억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딴 얘기를 하게 됐는데, 바로 이 해마는 어디 위치하냐면은 바로 이 척두엽이 요렇게 안쪽으로 요렇게 말려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척두엽이 약간 반대편 척두엽이 보이고 있는데 이 척두엽이 안쪽으로 요렇게 피질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데 이 말려 들어가는 안쪽 부분, 요 안쪽 부분
그 부분에 위치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잘 보이지 않고, 그죠? 여기서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해마를 처음 소개할 때는 그냥 이 척두엽 안쪽에 있다. 그래서 이 척두엽 겉에서 안 보니까 이걸 이렇게 척두엽을 제거해 버리면은, 긁어내 버리면은 안쪽에 해마가 보인다 했는데, 이후에 지금 척 해마를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해마도 양측에 있으니까 이 해마를 연결하는 축삭 다발을 해마고혈압. 그리고 뇌량은 뭐냐면은 이게 바로 뇌량이야. 예. 그러니까 교련 중에 가장 큰 교련이에요. 좌우 방구의 대뇌피질에 있는 신경세포들을 연결하는 축삭들이 여기를 쫙 이 좌방구가 사이에 막 달리는 거예요. 연결하는 거예요. 그죠? 오른쪽에서 왼쪽, 왼쪽에서 오른쪽 막 연결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그 축삭의 숫자가 이게 2조개라고 하든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조개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많은 축삭들이 좌우 방구를 연결하는 부위다. 이게 뇌량이에요. 그래서 분리뇌소서 아까 앞에서 봤던 고양이의 경우에도 이 뇌교련을 다 자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뇌량을 자르게 되면은, 뇌량을 자르기만 하더라도 아까 봤던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아까 난치성 간질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 뇌량을 절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뇌 스플릿 브레인 하면은 뇌량이 잘린 경우를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교련과 관련해서 제가 이 그림 가지고 이제 뭐 전반적인 위치만 말씀드렸는데, 좀 더 교련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이 전교련이에요. 요 지금 그림은 요 이마 뒤통수 아까 앞서 봤던 그 사진하고 같은 위치에 같은 면을 보여주죠. 이것이 전교련이에요. 그래서 이 위에 요 선을 쭉 꺼서 보면 여기에서 뭐 anterior이 앞쪽이란 뜻이고, 어, anterior commissure 해서 전교련. 그리고 지금 요 부분, 이건 조금 전에 요 가장 큰 부분, 요게 바로 뇌량이에요. 뇌량이에요. 이것이 이제 corpus callosum 해서 뇌량이라 부르고요. 그리고 지금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이 여기에 후교련이에요. posterior이 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posterior commission 하면 후교련. 그래서 전교련, 후교련, 뇌량 세 개 했죠. 그리고 요 그림에서 보시면 요거, 요거, 요게 지금 시상이에요. 요 부분이. 이 부분이 시상인데, 바로 시상, 좌우 시상을 연결하는 축색 다발이 지나가고 이 부분이에요. 요게 바로 뭐 예, 시상 교련인데, 요거는 이름이 딸라미 커미셜이라 부르지 않고 메사 인터미디아라고 해요. 결국 이것이 이제 시상 교련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상 교련, 시상 교련. 그래서 하나, 둘, 셋, 셋, 넷, 하나, 다섯 개가 있는데, 이제 해마 교련은 여기서 이제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절단했을 때 그 면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절단하면은 이 부분이 바로 뇌량의 절단면이 보일 테고, 이 부분이 바로 전교련의 절단면을 보인다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련의 위치를 좀 이 그림 가지고 좀 더 상세히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거 보시면 여기서는 제가 또 시상교련을 좀 더 이제 확실하게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제 뇌에 시상이 있는 부위가 여기야. 이게 지금 이제 시상이 될 테고, 그죠? 여기서 시상과 요 아랫부분, 어, 저, 제가 뇌관을 말씀드리지 않은 것 같은데, 뇌가 있고 소뇌가 있고 앞에 불룩한 교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 교는 뭐 또 그때 필요한 때 얘기를 하고요. 지금 이제 교란 부분이 있는데 필요할 때 얘기하고, 요 아래쪽에 이제 척수예요. 제가 척수와 뇌를 구분해서 부지리에 선을 그어놨는데, 그죠? 이만큼을 뇌라 하는데, 뇌는 딱 거시적으로, 즉 육안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바로 이러한 기둥 위에 뇌,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봤던 이런 대뇌 피지를 포함한 이런 부분들이 딱 얹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즉 이러한 기둥에 이렇게 얹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부위를 뇌 기둥에 해당하니까 뇌간이라고 해요. 이 간자 기둥 간자거든요. 그래서 브레인, 뇌, 스템이라 그래요. 우리 스템셀 얘기하죠. 그 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걸 또 달리 번역하는 뇌줄기라고 번역해요. 뇌줄기.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뇌간인데, 바로 여기서 보여주는 이 부분이 뇌간인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어떤 사람은 이제 손해도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어쨌든 대체로 손해를 포함시키지 않고 이걸 뇌간이야. 바로 뇌간이의 시상이 이렇게 있는데 요 부분만 시상과 뇌간만 제외하고 딴 것들은 다 없애버린 걸 지금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아래 그림은 시상과 뇌간을 예, 뇌간을 제외하고는 딴 건 다 없애버렸을 때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른쪽 왼쪽에 시상, 오른쪽에 왼쪽에 시상 각각 하나씩 보여주고 그 밑에 이렇게 뇌간이 있는 부분을 일부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상을 연결하는 중간에 이 부분 점선으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 안 보이니까 바로 이것이 시상을 연결해주는 시상 간교, 시상 죄송합니다. 시상 교련.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도 틀린 게 아니에요. 메사 인터미디어를 또 다른 사람 번역할 때 시상 간교라 번역해요. 아까 인터미디어가 사이를 연결하는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시상 간에 있는 교량 다리라 해서 시상 간교 또는 시상 교련 같은 말입니다. 자, 우리 교련 중에 구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이제 살펴봤고요. 뭐 시상 간교, 시상 교련을 그리고 지금 해마 교련. 자, 이렇게 됐다. 아까 이게 이마 쪽이 뒤통수 쪽입니다. 이제 뇌관이 있을 테고 이제 소뇌가 있을 테고 지금 해마는 이 척뒤엽이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간 안쪽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즉 여기서는 보이지 않고 이 부분 겉에 보이는 이 부분을 다 제거하면 보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 해마는 이 척뒤엽 안쪽에 있다 또 내부에 있다 이렇게 개괄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바로 그 척뒤엽 안쪽에 있는 해마를 보여주고 있는 부위가 이 부분이에요. 이게 해마예요. 아, 이것이 뭐 바닷말처럼 말 그대로 해마, 바닷속에 사는 말처럼 생겼다 해서 해마. 처음 이 부위를 발견한 사람들이 바다에 사는 말처럼 생겼다 해서 이제 해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경우에 지금 이제 왼쪽 해마겠죠. 그리고 오른쪽 해마는 저 건너편에 있겠죠. 바로 해마 부위를 연결하는 이러한 여기서는 지금 해마 교련이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는 이 그림에서는 안 보여주는데 해마를 연결하는 교련들이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교련 5가지, 정교련, 후교련, 그리고 시상교련 또는 시상간교라고도 부른다 했죠. 그리고 가장 큰 뇌량, 그리고 해마와 관련된 해마교련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통상 아까 고양이 실험에서도 그렇고 아까 그 난치성 간질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분리뇌 수술 이라고 하는데 그 경우에 이제 교련을 자를 때는 뇌량을 절단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다른 교련들을 다 자르는 것을 얘기를 하지 않고 자, 왜 지금 분리뇌를 소개하냐면은 분리뇌가 바로 기능 국제화란 말은 결국 어떤 기능이 특정한 부위에 전문화, 스페셜라이제이션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같은 의미인데 바로 우리는 기능 국제화 관련해서 좀 더 거시적으로 좌뇌, 우뇌의 어떠한 특정 기능이 한쪽 방구에 전문화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 얘기 이어서 실제 그 분리뇌 같은 경우에 행동상에 어떤 특성이 일어나고 그 행동을 통해서 이런 분리뇌 수술을 받지 않은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보고 일반적인 사람들에게서 이런 분리뇌 환자의 행동을 통해서 어떠한 측면들을 설명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3번째 시간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